순노루 TV. 이 이야기는 유난히도 더웠던 2018년 여름, 내가 한 마을에 정착하게 되면서 생긴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자라왔고, 학창시절 동안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적당히 공부를 해 내 수준에 맞는 평범한 대학교를 다니던 대학생이었다. 딱히 꿈도 목표도 없던 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도 모를 광대한 정보들을 매일 무의미하게 머리에 쑤셔박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수업 중에 우리 학과의 조교가 다급히 달려와 나를 불러내곤 숨까지 헐떡이며 말을 전했다. 큰일 났어요, 준혁씨. 당장 성모병원으로 가보세요. 부모님이... 그 말을 들은 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럴 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지? 최소한 당황한 모습 정도는 보여야 하는 건가? 난 무표정한 얼굴로 짧게 알겠습니다란 말을 남기고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짐을 싸서 나왔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조교가 횡설수설하며 했던 말을 되뇌어 보았다. 부모님이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앞서가던 덤프트럭과 부딪혀 사고가 나셨다고 한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문득 창문으로 타고 들어오는 노을빛이 오늘은 따뜻하고 애틋하게 느껴졌다. 뭐였을까? 그 감정은. 병원에 도착해 안내를 받고 도착한 곳은 응급실이 아닌 병원 지하의 영안실이었다. 두 분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사인은 신체 전반에 걸친 다발성 골절, 그로 인한 내부 출혈로 인해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내게 시신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니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난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부모님이었던 것을 뒤로 한 채 원무과로 이동했고, 원무과 직원은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사무적인 태도로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읽기도 힘들 만큼 많은 양의 서류들도 챙겨주었지만 내 눈과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병원에서 나왔을 땐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함과 동시에 오래도록 박혀있던 가시가 빠진 것처럼 이상하게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영수증과 사망진단서, 장례 절차 안내문 등 이제는 종이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부모님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집의 풍경은 오늘 집을 나설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래도록 내다버리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와 정돈되지 않은 살림살이들, 그리고 숨막힐 듯 무거운 공기까지 완벽했다. 엄마랑 아빠는 무슨 이유로 그 시간에 집에선 거리가 있는 터널 쪽으로 향했던 걸까? 알 것만 같은 그분들의 선택에 낯선 느낌이 들진 않았다. 잠이 오질 않는다. 분명히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부터 해야 하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난 잠을 자는 것을 포기하고 방에 있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한참 뒤에나 뜬 화면을 한참 동안 보고 있었다. 내 숨소리와 노트북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어느샌가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말자. 버틸 만큼 버틴 거야. 놓아주자. 난 뭔가에 홀린 것처럼 검색창에 떠오르는 말들을 검색했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법. 죽음. 죽으면. 그리고 조언과 위로랍시고 장문으로 쓰여진 답변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행복한 삶이었다. 문득 다른 사람들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지가 궁금해 행복한 삶을 검색해봤다. 그러다가 5년 전에 쓴 한 블로그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건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가 쓴 글이었다. 그곳은 가족도 없고 가진 게 없는 외지인인 자신을
마을에서 보살펴주고 도와줘서 새롭게 정착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내용과 자신의 소소한 일상에 행복을 느낀다는 글들이 일기 형식으로 써져 있었다. 사진은 많이 없었지만 글에는 감사함과 설레임이 가득했고 계속해서 다음 글을 보게 만들었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목적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목적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머리도 식힐 겸 잠깐 거실로 나왔다. 가장 먼저 시선이 향한 곳은 거실 탁자였는데 탁자 위엔 언제부터 쌓인 건지도 모를 만큼 각종 공과금 청구서와 대출 독촉장, 그리고 그 위로 새롭게 놓여진 장례식과 관련된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방금 전까지 보던 블로그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기라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예, 여보세요? (20년이) 넘게 나를 짓누르고 있던 화물 속에서 벗어나는 건 생각보다 너무나 쉬웠다.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복잡한 조건도, 시간이 나에게 부여한 책임과 위치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모든 것이 시작됐던 그 구덩이 속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왔다. 얼마만의 평안이었을까? 저렴한 표값의 기차의 의자는 딱딱했지만 그 누구의 품보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져 잠에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걸까? 정착지를 알리는 소리에 눈을 떴고 역 앞의 모습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시골 풍경이었다. 맞은편 도로 귀퉁이엔 조그맣고 오래된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아마 저곳이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인 것 같았다. 정류장에 앉아 잠시 주위를 둘러보니 노선표가 눈에 들어왔는데 버스 노선은 하나밖에 없어 보였지만 그마저도 사라졌는지 종점 부근은 찢어져 있었다. 그때 멀리서 낡은 경적음 소리가 들렸고 직감적으로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낡은 트럭을 몰고 온 그 사람은 자신을 장씨라고 소개하며 나에게 몇 가지 질문과 마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말하는 말투로 봐선 원래부터 이곳에서 살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만 성격은 유쾌해 보였고 부침성도 좋아 보였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있었다라면 말에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을 섞어서 쓴다거나 그가 입고 있던 하얀 옷, 마치 도복처럼 생긴 특이한 옷에서 지독할 정도로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다. 걸음을 치우고 온 건가? 조금의 침묵 후 그는 대뜸 우리 같은 흰인들이 살기 좋은 말이야 라고 했고 난 그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대충 이해는 갔지만 정확한 뜻이 궁금해서 근데 흰인이 뭔가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갑자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던 차가 조금 흔들리더니 장씨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운전만 할 뿐 내 질문에 대답을 해주진 않았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장씨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 정도로 산 깊은 곳으로 차를 몰았고 해가 저물 때가 되어서야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장씨는 차를 멈추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내게 앞으로 우리 마을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며 항상 기억하라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가 나에게 말한 것은 뭐랄까 일종의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생활수칙 같은 것이었는데 일단은 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했다. 이곳은 너무 덥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습했다. 오늘은 비도 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습한 거지? 주변에도 비가 온 흔적은 없었다. 장씨는 이곳의 기온에 익숙한지 걸음을 재촉했고
조금 걷자 마을의 입구가 나왔다. 그런데 입구 옆엔 부처님 석상이 있었는데 새끼줄로 묶여있어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아래 표석엔 마을의 이름이 써져 있었는데 복행마을이라고 써져 있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 난 장씨의 안내에 따라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오늘은 쉬면서 짐 정리하고 옷은 장롱에 있는 것을 입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잊지 말고. 라고 말을 남긴 채 마을 안쪽으로 사라졌다. 장씨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았다. 내가 머물게 된 곳은 아주 오래돼 보이는 독특한 구조의 목재집이었다. 집안 곳곳에는 이전에 살던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이 곳곳에 남아있었지만 바로 살아도 될 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조금 의아한 건 상당히 넓어 보이는 마을엔 그 흔한 가로등 하나가 없었고 모두가 벌써 잠든 것인지 불이 켜진 집이 없었다. 시계는 이제서야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원래 시골 사람들이 일찍 잠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일찍 자나? 평소 늦게 자던 습관이 있던 나는 당장은 잠이 오지 않아 짐을 정리하기로 했다. 뭐 짐이라고 해봤자 3일 정도 입을 수 있는 속옷과 몇 개의 양말과 티셔츠, 청바지 등이 든 가방 하나 뿐이었지만 옷을 정리하려고 방 구석 쪽에 있는 장롱을 열었더니 그곳엔 장씨가 입고 있었던 똑같은 모양의 하얀 옷들이 몇 벌씩이나 개어져 있었다. 대충 짐을 넣어두고 잠이나 자려고 이불을 꺼내 누웠지만 역시 잠이 오지 않아 오늘 장씨가 내게 말했던 규칙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적어보기로 했다. 첫 번째 규칙, 장씨 언급사항. 기상은 항상 7시 8분. 일어나면 환복 후 집 밖으로 나와 마을 북서쪽 계곡 언덕까지 이동한 뒤 합장할 것. 또한 외출을 할 때를 제외하고 집에 있을 땐 항상 현관문 쪽에 등을 켜둘 것. 그리고 두 번째 규칙, 장씨의 언급사항. 의식주에 관련된 필수적인 질문 외엔 마을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을 본인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에게 묻지 말 것. 뭔가 이 마을만의 특이한 전통 의례 같은 느낌의 규칙이었지만 왜 물어보는 게 안 되는 걸까? 잠깐. 외출할 때를 제외하곤 현관 쪽에 등을 켜놔야 한다고? 그런데 왜 다른 집들은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거지? 모두 외출 중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이 바짝 들었다. 아, 내가 언제 잠든 거지? 띵한 머리를 붙잡고 일어나 문을 열었다. 장씨가 서 있었다. 장씨였는데 전날 보였던 온화한 모습 대신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분명히 시간을 알려줬을 텐데. 장씨보다 나이가 확실히 많아 보이는 또 한 명의 남성이 긴 막대기를 들고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나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잠깐만요. 장씨는 갑자기 내 멱살을 잡고 장롱 쪽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더니 장롱에서 하얀 옷을 꺼내 갈아입혔다. 이후 나를 거칠게 일으켜 다시 그 남자 앞으로 데려갔고 나는 얼이 빠진 채로 바닥만 보고 있었다. 그러자 남자는 등을 돌려 어디론가 향했고 장씨는 등을 떠밀며 따라오라는 신호를 줬다. 나와 장씨는 그 뒤를 따랐고 그 남자는 가는 길 내내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 중얼중얼거렸다. 눈치를 보며 걷던 중 옆을 보니 장씨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빨갛게 보였던 건 상처 때문이었다. 마치 회초리 같은 것으로 맞아 생긴 듯한 날카로운 상처가 오른쪽 볼부터 목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곳엔 금방이라도 흐를 것 같은 피가 고여 있었다. 혹시 나 때문인가? 어이! 앞서가던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내게 말을 걸었다. 그리곤 뭔가를 퉁명스럽게 말해주었는데 그건 내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규칙이었다. 이곳은 워낙 오래된 마을이라 옛분들과 아래 것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마을에 세워져 있거나 묻혀져 있는 것들을 절대로 만지거나 파내지 말 것. 또한 마음대로 마을 이곳저곳을 들쑤시며 돌아다니지 말 것. 정확히 이해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와 위압감에 압도되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걷자 어렴풋이 아주 조그맣게 멀리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건조했던 공기에 축축한 습기가 느껴졌고 끈적이는 바람이 느껴지기도 했다. 남자는 계곡 입구 쪽에 다다르자 걸음을 멈추고 크게 호흡을 들이마시더니 합장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옆을 보니 장씨 역시 아주 평안한 표정으로 합장을 하고 있었다. 순간 어제 장씨가 말해준 첫 번째 규칙이 떠오르면서 나도 손을 올려 그들을 따라하긴 했지만 하는 내내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인 것일까란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올 땐 장씨와 둘이서만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데려다주고는 내일은 꼭 정시에 맞춰 집 앞에 나와 있으라고 한 뒤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며 발을 돌렸다. 잠깐, 내가 잘못 본 건가? 계곡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선명하게 남아있던 장씨 얼굴의 상처가 사라져 있었다. 10월 4일. 한동안 일이 너무 많아 일기를 자주 쓰지 못했다. 오늘은 비가 내렸다. 이곳에선 보통 비가 오지 않지만 와야 할 때면 끈적끈적한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면서 느끼게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곳은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이다. 조용하다는 것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말로 이곳에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어릴 적 시골에 가면, 아니 가을만 되면 도심에서도 시끄러울 정도로 들리던 귀뚜라미 소리조차 여기선 들리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지저귀는 새 울음소리도 낯선 사람을 향해 짖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의 소리도 이 마을에 온 뒤론 들어본 적이 없다. 가끔 아주 늦은 밤 집 뒤를 뭔가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나긴 하지만 그건 절대 짐승의 것이 아니다. 9월 8일. 후쿠라 하기씨의 언급사항. 하기씨는 오른쪽 다리에 큰 상처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다. 하기씨가 말하길 우리 마을의 각 집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입구와 계단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은 항상 잠겨있고 손잡이도 없어 열 수도 없으니 혹여나 발견하더라도 그곳을 절대 열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사는 곳의 입구는 두드려보니 친구 바로 아래에 있었다. 9월 16일. 5번째 규칙. 로코츠씨 언급사항. 코츠씨는 길게 숨을 쉬지 못하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다. 아까 잠깐 쉴 때 코츠씨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임이나 암 같은 신체 질병이 많은 이유에 대해 말해주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의식을 완전히 잃은 수면 시간대에 풍수지리에 맞지 않는 위치에서 수면을 하게 되면 남자는 양기가 여자는 음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 빈자리를 온갖 잡귀들이 비집고 들어와 몸속에서 가장 깊고 약한 곳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해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각 집마다 집주인의 길을 지켜주고 키워주는 항아리가 아래에 있어 잡귀들이 몰려들지 않고 수면 시 꿈을 꾸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항상 지정된 장소에서 잠에 들어야 한다고 했다. (10월 32일) 이 마을에 정착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몇 달인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진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처음엔 어색했던 먹거리도 규율에 맞게 움직이는 생활도 이젠 몸에 익숙해졌지만 평생 노동이란 걸 해본 적 없는 나에게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일거리들은 아직도 너무나 버겁다. 그래서 지금은 나와 같은 처지인 문혜 씨와 함께 아침엔 일손이 필요한 곳에 가서 자비를 하고 저녁엔 가끔씩 계곡에 떠내려오는 시신들을 수습하는 일을 한다. 시신의 종류는 대개 두 부류다. 늙어 자연사한 노인의 시신 또는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분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무라치부가 내려져 사지가 시신들이다. 처음엔 구역질이 나올 만큼 역겨웠지만 지금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그리고 가끔 계곡에선 믿기 힘든 것들이 떠내려올 때가 있다. 또한 문혜 씨가 말하길 우리 마을에선 죽음으로 비워진 자리는 즉시 72명이 되도록 채워진다고 한다. 10월 40일 6번째 규칙. 문혜 씨의 언급사항. 무분별한 생식은 절제되지 못한 삶을 투영하는 것이므로
왜냐면 난 아직 이 마을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上杉大名様が神の呼吸名様を出産しました。そんな区民は一番先に太陽が昇る場所で頭を下げて意見してください。 오늘은 처음으로 언덕 너머의 계곡을 방문했다. 장씨... 아니, 이젠 후토 모모씨라고 불러야 한다. 모모씨는 이틀 전 기어식 때 생긴 상흔의 통증 때문인지 계곡으로 가는 길 내내 다리를 붙잡고 신음소리를 내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처가 아물 시간도 없었기에 걸을 때마다 하얗던 소복은 붉게 물들어갔다. 하지만 모모씨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고 걷는 내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언덕을 넘어가니 세찬 물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더워졌다. 모모씨는 더 이상의 통증을 참을 수 없었는지 잠시 쉬어가자고 했고 우린 근처 바위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모모씨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내게 말했다. 새로운 규칙을. 7번째 규칙, 후토 모모씨의 언급사항. 우리 마을에선 새로운 정착민이 진정으로 마을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어식 8일 전에 마을에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다. 그 이름은 새로운 운명이며 본인을 포함한 모든 마을 사람들은 지칭할 때 반드시 수여받은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기어식은 일종의 의식으로 마을을 창설한 높은 분들 앞에서 공동체의 진심과 충성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라고 한다. 기어식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당사자는 당일까지 알 수 없으며 알려고 해서도 이미 기여한 자가 알려주어서도 안 된다. 뭔가 드디어 이 마을의 한 명의 주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에 설레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지만 묘하게 바뀐 모모씨의 분위기와 붉게 물든 그의 옷을 보니 알 수 없는 공포심 또한 피어났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어지러운 가운데 문득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에 주위를 둘러봤다. 그런데 바로 뒤엔 익숙한 모양의 인형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그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란 뜻으로 높은 곳에 매다는 인형이었다. 인형엔 간단한 눈과 입이 그려져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며 보여진 뒷모습엔 내가 읽을 수 없는 글자로 뭔가가 쓰여져 있었다. 인형이었지만 마치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무심결에 손이 인형으로 향했는데 모모씨가 손을 뻗기도 전에 내 팔을 잡고는 이곳은 윗분들의 영험함이 닿는 곳이니 아무거나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잠깐의 휴식을 끝내고 우린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옆으로 지나는 울창한 숲의 나무들엔 인형들이 많이 매달려 있었다. 아니, 뭐랄까, 많다라는 표현으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의 인형들이 마치 절규하듯 매달려 있었다. 계곡에 도착하자 눈앞엔 또 하나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계곡에선 연기가 나고 있었다. 마치 물이 끓기 직전에 김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을이 더운 이유는 이 계곡 때문이었던 걸까? 계곡을 따라 모모씨와 나는 하염없이 걸었다. 모모씨는 나를 왜 이곳으로 데려온 걸까? 그 순간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 계곡 쪽을 바라보니 계곡 물에 뭔가가 떠내려가고 있었다. 멀리서 본지라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그건 작은 보따리였다. 보따리는 새끼줄로 동여매어져 있었고 그 위론 하얀 인형이 매달려 있었다. 앞서가던 모모씨도 걸음을 멈추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계곡을 향해 합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곤 저건 마츠리라고 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순간 난 확신할 순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저 꿈틀거리는 보따리에 쌓여있는 것과 나무에 걸려있는 인형의 의미. 피가 흐른다. 피가 흐른다. 피가 멈추질 않는다. (13월 2일)
밭쪽에 거주하는 하다씨가 다리가 3개인 것을 낳았다. 해가 떠 있는 저녁에 소식을 듣고 가보니 그것은 이미 걷고 있었다. 내 새로운 이름은 아마이 신조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신조씨라 부르고 하루 종일 축하를 받았다. 아침에 일어나니 기여식 때 입어야 할 깨끗한 옷이 마루에 개어져 있었고 긴장을 풀어주는 약이 담긴 작은 병이 있었다. 아, 그리고 모모씨가 귀띔에 좋았는데 윗분들이 나와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왜인진 모르겠지만 너무 궁금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면서 설렌다. 드디어 내일이다. 내일이면 나도 정식으로 이 마을의 구성원이 된다. 마을 사람들은 나와 만날 때마다 다독여주며 각자가 기여식에서 경험한 것들을 조언해 주었다. 8번째 규칙, 마을 사람들 언급사항. 어떠한 이유에서든 기여식 때 동요 메고 있는 안대를 절대 벗지 말 것.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가 앞에서 들려도 절대 의심하지 말 것. 두려워하지 말 것. 기여식이 끝나면 나도 저들처럼 몸 어딘가에 남을 자랑스러운 흔적을 품고 이 마을에서 평생토록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내일 마을에 들어오면 모모씨가 내게 해준 것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지. 자, 이제 약을 먹고 잠에 들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일기장이 계곡에서 떠내려왔다고? 예, 뭔가 삼류 소설 같으면서도 좀 찜찜해서요.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폭행 마을이라. 어휴, 내 짬밥 24년 동안 그런 곳은 처음 듣는다. 일기 초반에 묘사된 부분만 보면 아마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간 곳에 기세산 쪽인 것 같거든요. 글쎄다. 그 산은 산세가 너무 험하고 가팔라서 사람이 살기는커녕 들어가지도 못할 산이야. 잠깐만. 거기가 거긴가? 에? 뭔데요?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은 얘긴데 그때가 일제 강점기 때였는데 그쪽 산으로 일본인들이 많이 몰려온 적이 있었대. 에? 이렇게 아랫지방에 일본인들이요? 그때가 1900년도 초반이니까 엄청 오래됐지. 할머니는 그 산을 등진 아랫마을에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더니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 한 명을 가마에 태우고는 기세산으로 들어갔었대.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로 할머니 마을에 사람들이 심심하면 한 명씩 사라지고 처음 보는 꽃이 점점 마을 곳곳에 피고 그랬다나 뭐라나. 예? 그럼 일본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납치라도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다나 봐. 그 이후엔 할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공포에 질려서 결국 마을을 떠났다더군. 와, 엄청난 일이 있었군요. 그 당시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젠 없으니 알 길이 없지. 마을 이름이 뭐라고? 복행마을이요. 행복이면 행복이지 복행은 또 뭐야. 아유, 모르겠고 그거 그냥 분진물 창고에 넣어둬. 필요하면 찾으러 오겠지. 밥이나 먹으러 가자. 또 먹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복행이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복행...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폭행, 복종하여 실행함?